이제 시천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19년 8월 달이 되니까 그때 3.1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 8월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진정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조선 총독으로 나왔던 데라우치 총독을 갖다 경질을 합니다. 8월 달에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해군 대장 출신인 사이토 미노루라고 하는 그 총독을 갖다 임명을 합니다. 8월 달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조선에 부임하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나온 것이 뭐냐게 되면 자기는 한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 과거에 지혜했던 그 소위 헌병 경찰 제도를 없애겠다. 그래서 보통의 경찰 제도로서 이제 전환을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전환하겠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자유를 갖다 허용하겠다고 그랬어요. 허용하면서 만약에 정치단체가 아닌다면 결사의 자유까지도 허용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나온 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도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때 이제 언론자료도 해서 그게 이제 발표됐는데 그 당시 이제 학교 선생에게까지도 그 국민학교 선생에게까지도 이 금줄이 달린 이 옷을 입히고 칼을 채웠어요. 일본 군도 그걸 갖다 채워가지고서 그때 했던 게 그 소위 그 헌병경찰 제도죠. 그걸 없애가지고서 이제 자기는 최대한 한국의 고유 문화를 갖다 창달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쓰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 3.1운동 때 격렬하게 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자기가 총독하게 되면 부임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이제 그걸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눈여겨본 것이 누군가 하게 되면 우리 천도교 청년들이 되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 중앙청부 역에 일개 대대가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암송사를 비롯한 청부의 간부진이 전부가 다 그 재패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교구장들이 거의 아마 교구의 핵심 인물들이 다 재패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때 청년들이 뭐를 만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도전 이도나 그 다음에 박내용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천도교 청년 결의강연부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됩니다. 결의강연부. 이 목적이 뭐냐게 되면 이제 침체된 교회를 갖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에 순회대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연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침체된 교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방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뭘 원하게 되면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한 게 어느 정도 허용할 건가 그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가면서 하니까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 순회할 때 이제 전에는 그 총독 정치 데라우치 총독 있을 때는 세 사람만 모여도 그냥 잡아 들어가고 이럴 때 되는데 그때 군중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해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알고는 그 이듬해 4월 달에 돼가지고서 천도교 청년회를 창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의강연부에서 한 단계 올라가지고 천도교 청년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 청년회가 조직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첫째는 개벽지를 발행하게 돼요. 그때 청년회가 들어가서 개벽지를 발행하는데 이 개벽지라고 하는 잡지는 총독부 46년 동안에 가장 악질적인 잡지로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총독부에서. 그래가지고 발행해서 찍어놓은 책이 폐기된 게 더 많았어요. 거의 압수당해. 그 정도로 이제 그 격렬하게 일본하고 그게 투쟁했는데 이 개벽 잡지 발행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고이듬에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회가 했던 그 가장 큰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시작을 해요. 그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그 우이동 나간 그 중앙청북 청사가 여기 있을 때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의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거기에도 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청년들이 또 한 번 나간 게 뭐냐 하게 되면 1923년에 천도교 청년당을 만들어요. 천도교 23년에 천도교 청년당을 만들거든. 이게 아마 한국에서
허가받아가지고 만든 정당 가운데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천도교 청년당이. 그걸 창당을 해가지고서 나갔는데 이때 청년당 뭐를 하냐 하게 되면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합니다. 청년동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운동, 학생운동, 그 다음에 청년운동, 여성운동,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노동, 상공, 이 장사하는 게죠. 이게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해요. 이 7개 부문운동이 전부가 다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해성 잡지에 나온 걸 보면 그 당시에 천도 교인 수가 600만이라고 나와요. 그때 이 단체에 전부 가입한 걸 아마 전부 우리 교인으로 쳤던 문화예요. 7개 부문운동, 농민운동이니 학생운동이니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 그 해성지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 그때 이제 시천교에서는 당시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어제 강의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권병덕이가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성사님 앞에 와서 참회 식구여행해가지고 천도교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용국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제교를 만들어가지고 신도 안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천교는 그 안에 송병준이가 있었는데 송병준이도 가만 보니까 더 이상 시천교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송병준이도 제가 대교주직을 맡고 있던 걸 사임을 하고 사표를 내버리고 그냥 일본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송병준이도. 그렇게 되니까 시천교는 도사로 있던 도사 대표로서 박영채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성사님 묘소를 대신사님 묘소를 옮길 때도 이 박영채가 그때 가가지고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그 대신사하고 해워진사님의 사면을 갖다가 했던 게 이 양반이 주로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천교 중앙 종무부를 개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맡아서 시천교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교세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 천도교가 그때 이미 100만이 넘었을 때 3.1운동 시작하기 전에 100만이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시천교의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민족 종교라는 그 운명을 벗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민족 종교고 친일 종교라고 하는 그 운명을 벗어야 이제 뭘 활동을 해서 여기에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1921년에 그 3월 달에 이낙영, 이형구라고 하는 그 시천교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여 명이 발기를 해가지고 시천교 청년회를 조직이 돼요.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천도교 청년회가 활동하는 것을 그때 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청년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게 어린이 운동이에요.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한 활동들은 거의가 자익적으로 나갑니다. 작용적으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그게 상당히 작용 세력이 강했어요. 거의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작용적으로 나가면서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조직했던 게 어린이 운동이 서울 소년회, 그 다음에 반도 소년회, 글벗 소년회 이게 다 작용적인 그런 소년회들이 됐어요. 서울시내 조직되어 있던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우리 그 천도교처럼 어린이 잡지로서 이제 우리는 어린이를 발행했지만 이때는 무궁화라고 하는 어린이 잡지를 좀 발행했어요. 발행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천도교 청년당이 설치돼가지고 활동하는 걸 보고 이 청년당을 조직을 하려고 시천교 청년당을 조직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관에서나 시천교 내부에서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시천교 여성당도 조직을 했는데 여성당이 그런 활동을 못했어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냥 청년에서 어린이 운동 그거 하나만이 그냥 겨우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1930년대에 되기 시작을 한 30년대에 되니까 그때 시천교에서 청년회가 뭐를 조직을 했나 하게 되면
천도교를 제외한 나머지 동학계열을 갖다 다 집합을 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림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우교, 태국교, 그 다음에 수운교, 상제교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천교에 흡수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념식 때에는 서로가 다 다니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많이 참여를 많이 했댔어요. 그때 그 증산도까지도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1930년대가 넘어가면서 37년이 되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진화사변이라고 하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가 심해요. 우리도 그 당시에 그때 되니까 그 저희 뭔가 파쇼 그 정치 그때 되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위축되기 시작할 때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정치단체 이제 그 나가서 그 하는데 그땐 황군 기도식 같은 걸 계속 진행하면서 친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다시 뭐 딴 방법 그때 우리 천도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린 선생이 중시원 참의로 되면서부터 우리도 역시 그때 친일로 몰리게 될 그런 때예요. 전부가 이제 그런 때인데 이제 시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38년에 이영구의 그 저 아들이 큰아들이 이석규라고 있었어요. 어제 잠깐 얘기할 때 그 저 뭔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영구의 일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석규가 이거 쓴 책이에요. 이석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 그때 얘기가 뭐냐게 되면 내선일체를 갖다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시국이 이런 시국에 지금과 같은 그런 종교단체 활동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단체를 바꿔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동일진회 시청교를 해산하고 대동일진회를 갖다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단체로서 이제 일진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냐 하게 되면 징역 나가는 거 그거 이제 징병 나가는 거 딱해야 되고 창씨개명이고 이런데 주로 이제 친대행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긴 한데 정치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일부 교인들은 핵심적 교인들은 시청교 교인들은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 종리장으로 있던 김원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대동일진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청교 중앙 종무부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지만 하여간 그때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이제 그 시청교 종무부라는 걸 해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특별한 그게 전혀 없어요. 우리 천도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천도교에서는 그래도 오심당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의기도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30년대 그때 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운동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참 희생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45년 해방을 맞게 됩니다. 맞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니까 시천교라는 건 사람이 그때 많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방될 당시에 시천교의 대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 수령자인데 대도사인데 그게 이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저 뭔가 이 박윤서라는 사람이 대도사가 됐어요. 박윤서가 되던데 그때 9월 달에 이분이 이제 박윤서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38 이북에 있는 황해도 수안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가서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말아요. 전혀 그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6.25가 나가지고 북한에 가서도 그 한문관이 그저 박윤서라는 사람 그 행적을 찾아봐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돼서 없어졌는지 그걸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천교회는 그때 종리장으로 있던 그 한문관이가 이제 그걸 한문관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 이 한문관이 결국은 시천교 완전히 말아먹고 만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한문관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시천교는 그 정원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게 되면 매년 대회를 열게끔 됐어요. 대회를 열어서 대회는 우리 천도교의 정원과 교회과 마찬가지로 교령만이 서직권이 교령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령만이 있듯이 거기도 이 저 대도사만이 대회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천도교도 그 당시 해방되고 나서 상당히 경제난에 몰렸댔거든요. 수입 나올 건 아무것도 저 집안에서 올라오는 성미도 없지. 요게 이쪽에서 단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 천도교도 이 공과금 내기가 바쁠 정도로 됐댔어요. 직원 월급은 들쳐놓고 공과금 내는 것도 바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댔는데 시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단 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없고 그 공과금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교당 팔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섭을 한 것이 어디서 교섭이 들어왔나 하게 되면 안식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식교가 들어오는데 안식교가 이제 그때 그 대교당 사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교당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지가 400평이에요. 세 필지에 400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11평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 한 동, 그 이제 대교당 한 동인데 그게 31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교당과 거의 규모가 같대요. 그래갖고 그게 당시에 시가로 보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나갔답니다. 그건 뭐 우린 그때 모르겠는데 나오는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8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청교하고 안식교하고 교섭할 때는 그걸 6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홀값이죠. 6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안식교가 가지고 있던 게 청진도에 건물 한 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대지가 78평짜리 대지 가지고 있고 건평에 40평짜리 그 안식교의 교당이 있었어요. 그거를 얼마로 평가했나니 150만 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6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150만 원이니까 4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밀가루 2만 푸대를 받기로 하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팔아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팔아먹은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게 되면 이게 대해서 한문관이가 자기가 대도사가 되긴 됐지만은 대해서 선출권이 대도사가 소집한 대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재판 때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놓고도 등기전을 못하는 거예요. 팔아놓고도. 근데 그때 시청교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해보니까 그 600만 원, 450만 원 들어온 게 밀가루 들어온 것도 없대. 누가 그 돈을 먹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그때 차액 450만 원을 누가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인데요. 응? 거기 그러면 그 안식교 거기를 인수를 하고 차액만큼 현금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식교를 자기들이 인수하고 차액 450 현금으로 받고. 예, 그렇게 다 이렇게 계약을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팔분한데 한문관이가 이걸 책임지니까 계속 이걸 자기가 등기 이전 시켜야 하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사가 소집한 대에서 선출된 야 교련이 되는데 진짜 대도사가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집한 대에서 자기가 선출되고 나니까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재판이 계속 되면서 이게 60년대까지 이게 계속돼요. 재판이 그렇게 계속되다가 그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장관이 뭘 했냐게 되면 과거에 그 이제 전부 뒤져보니까 시청자 역사를 뒤져보니까 교련이 없는데 한문관 그 정리장이 소집한 대에서 교련이 선출돼가지고 그것이 인정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왔던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병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는 정리장이 소집해서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결국 등기이전이 된 거예요. 등기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문관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한광석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대도사가 된 거예요. 대도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시천교하고의 저희들 그 천도교하고의 재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게 완전히 안식교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마당에 살고 있던 그 감찰과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잊어버리겠지. 유기성.
그 감찰과장을 했던 김기성 씨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게 시천교로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그때 이제 그 뭔가 최덕신 교령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천교 유지 재단을 만드는데 좀 협조해 달라고 그 요청이 들어옵니다. 시천교 유지 재단을 구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영담 그 성지까지도 다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서 유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팔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최덕신 교령도 용담 성지까지 넘어가는 건 도저히 이게 못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두 분이 합의를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시천교 유지재단을 구성하되 이사는 천도교에서 3명, 시천교에서 3명. 그 다음에 천도교가 추천하는 사회인사 하나, 그 다음에 시천교가 추천하는 사회인사 하나, 그 다음에 공동으로 또 한 사람을 갖다가 선출해서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9명 구성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천교로 유지재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그 만드는 거는 천도교가 담당하고 자료는 시천교에서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시천교 유지재단이 구성되게 되면 시천교의 모든 재산은 시천교 유지재단에다가 넣고 마지막에 이제 시기가 되게 되면 그걸 천도교에다 다 넘겨주겠다. 그 대신 이제 시천교에 대한 건 배려를 해달라는 그 항이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그게 협의서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덕신 교령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니면서 빨리 시천교 유치라는 그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인가 받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시천교에서는 교인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그 대도사가 아니니까 교인대회를 열어가지고 교인대회에서 자기가 이제 그 김기성 씨가 자기가 교령이 대도사가 선출됐다고 그래요. 선출됐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자기 대도사로서 이제 시천교 재산을 갖다가 시천교 유지재단에 넘긴 거예요. 그걸 넘겨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넘겨주고 나니까 시천교 쪽에서 시천교 쪽에서 가만히 있잖아. 한문관 이쪽에서 한광석이가 그때 대도사 때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무효소송 제기랍니다. 어떻게 교인대회라는 것은 교원에 없는 그 교인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대도사가 됐다고 시천교 재산을 갖다가 시천교 유지재단 거기에다 넘기는 건 이거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그때 소송이 그게 우리 천도교하고 관계되니까 그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영수증 그 시천교에다 넘겨준 그 영수증들이 있어서 그걸 뒤져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재판을 1심에서 졌고 2심까지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또 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천도교도 알았어요. 이게 재판하에 이건 재판에 이길 수 없다는 재판이라는 걸 알고 나서 손을 떼버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손을 떼니까 그때 변호사 맡았던 분이 신세범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비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천도교에서 돈 안 주니까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경주 지법에다가 산에 구미산 그 40만 평 그 구미산에 대해서 그걸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주 지법에다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걸 천도교 쪽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용담에 있는 우리 교인이 그 법원에 갔다가서 등기를 뭘 때리고 갔다 보니까 거기다 공고를 해놓은 거예요. 게시판에다 공고를 한 걸 보니까 구미산을 갖다 이제 경매 그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최덕신 교령한테 전화를 하니까 최덕신 교령이 그때 아마 한광도 선생이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때 그 입찰자한테 133만 원의 입찰 그걸 받아요. 그걸 써놓아가지고 하는데 그 133만 원 가운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천도교에서 돈 그 시천교에 넘겨준 그 돈을 다 또 거기서 제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광도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들어간 게 한 7, 8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 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경락을 시켰어요. 그래 천도교 소유로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천도교가 구미산에 대한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생기게 돼요. 그게 일단 천도교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되니까 한문관 쪽에서 한광석 쪽에서 다시 천도교 상대로서 무효소송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채덕신교는 분규가 나가지고 물러날 그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뭔가 다시 이제 교령 선고가 이제 돼가지고 채덕신교는 완전히 물러나고 그때인데 그 분규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았겠어요. 그때 분규가 끝나가지고 이우영 교령이 이제 석 달 동안 그 교령할 때 이우영 교령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재단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게 해요. 이우영 교령 때 사무국장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문서 그 재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송 그게 들어왔는데 재판 기일이 며칠 날 재판한다는 게 딱 나왔는데 그걸 전혀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광욱 씨가 이제 정무원장 할 때인데 이분은 경찰 출신이니까 그 대개 법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뵀더니 막 팔짝 뛰는 거예요. 이 구미산이 지금 경매에 들어왔다고, 재판에 들어왔다고. 재판이 그 기일에 안 나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패소 판결 받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친구에 되는 그 변호사인데 변호사 그분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이걸 맡겼어요. 맡겨놓으니까 이분이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연결놨는데 그때 천도교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저도 시천교가 뭔지 그땐 전혀 모를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나니 아니 법원에서 신청해서 공고한 거 우리가 낙찰했는데 무슨 재판에 우리가 해당이 됐냐 이게 국가기관에서 내세운 한 건데 이래 해가지고 관심들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한테 가니까 변호사는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천도교에서 자료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변호하냐 이게요. 자료를 했는데 저도 천도교가 시천교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게 되면 전부가 얘기하는 게 시천교는 그 친매들인데 그놈들이 무슨 재판을 하냐. 시천교는 또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다. 뭐 재판을 하냐. 이런 식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때 참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게 되면 참 이게 하늘님이 무심치 않다고 하는 소리가 그때 들렸어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재판 구미산이 우리에 조금 넘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각본처럼 짜져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도교가 이게 들어온 거지 우리 노력으로 그게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그래 몇 번 제가 이상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 재판에 대해서만 이제 잠깐 설명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